안녕하세요. 조수진 정통우파 TV입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연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겉으로는 봄바람인데 경제 현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서요. 노조와 산업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 현실을 짚어보고요. 이 정치권의 뜨거운 재보궐 이슈 그리고 민생 경제의 이 진짜 방향까지 조수진이 쉽고 직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너머의 그 본질 저와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 띄워주십시오. 네. 자,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꿈과 사랑. 민주당사 외벽을 뒤덮은 초대형 전태일 현수막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또 웬 심판가 싶네요. 자, 민주당이 당사 외벽에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초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노동 가치와 사회적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현수막에는 전태일의 꿈과 사랑, 이제 다시 모두의 노동 등의 문구가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노동 존중과 사회적 약자 보호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메시지를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동 상징을 정치적 이미지 소비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노조 정책, 모랑봉투법, 공정수당, 기업 부담 확대 논란과 맞물려서 진정성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태일 정신을 계승한다는 명분과 실제 노동시장 구조개혁, 청년 일자리 현실 사이에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현수막은 단순 추모를 넘어서 민주당식 노동정치의 상징성과 현실 정책의 간극을 다시 드러낸 장면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태일 정신은 약자를 위한 희생이었죠. 권력이 노동을 정치 포스터처럼 소비하라고 남긴 브랜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다면 현수막보다는 청년 일자리, 기업 투자, 노동시장 구조 개혁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비투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규제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런 노조 리스크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해외로 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벽에 전태일 이름 건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 노동 존중이라는 이름하에 강성 노조 정치, 반기업 정서, 포퓰리즘 정책이 결합된다면은 결국 정규직 기득권만 강해지고요. 청년이나 비정규직,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전태일이 노동 착취와 불공정을 외친 것이지 특정 정치 세력의 상징 장식물은 아니었습니다. 정신 계승은요, 구호가 아니라 구조 개선으로 와야지요. 제 시각에서 볼 때 진짜 노동 존중은요, 기업을 죄악시하면서 일자리 줄이는 게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 노동 외치면서 실제로는 청년 미래보다는 정치적으로 감성을 자극해서 지방선거에서 한 표 더 얻으려는 수작이라면 그건 노동 정치가 아니라 이미 노동 이미지 마케팅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태일 간판은 달았지만 현실은 일자리 절벽이라는 거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 틀어주세요. 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첫 전면 파업을 하겠다고 했고 이게 창사 이래 처음이다 라는 뉴스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가 5월 1일부터 5일까지 창사 이후 첫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 1인당 3천만 원 경력금,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6.2%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조합원은 전체 직원의 약 73% 수준이며 절반 이상이 파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의약품 품질과 직결되는 일부 핵심 공정은 파업 제한 결정을 내렸지만 전체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공정 하나만 흔들려도 전량 폐기 가능성이 있어서 글로벌 고객의 신뢰와 공급 안정성이 핵심인 인더스트리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서 한국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과 노사 구조가 정면 충돌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라는 소식이네요. 네, 여러분. 이것은요, 삼성 한 회사의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반도체, 바이오로 국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그 바이오의 대표 생산 기지가 이렇게 흔들리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는요, 글로벌 고객의 신뢰, 생산 안정성이 정말 핵심입니다. 그런데 핵심 산업 현장에서 영업이익 20% 성과금, 14% 임금 인상식 요구가 국제 경쟁 현실과 얼마나 맞는지 우리 국민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숫자로 좀 뜯어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025년 연간 그 영업이익은요, 약 2조 690억 원 정도 됩니다. 노조 요구하는 기준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영업이익 20%는 약 4,138억 원 정도이고요. 이거를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직원 수 5,455명으로 단순 나누기를 해보면 1인당 7,600만 원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20%를 전체 직원에게 배분한다 하면 직원 한 명당 약 7,600만 원 이 정도의 성과급 규모가 됩니다. 여기에 노조가 별도로 요구한 1인당 3천만 원 경력금 그리고 평균 14% 임금 인상까지 합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총 인건비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뭐 이재명 정부의 그 반기업 정서, 친노조 정책하고 맞물려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노조 물결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사측의 입장을 좀 보니까 법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업이익, 제가 이거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업이익을 배분 요구하는 이런 것은 일반적인 임금 교섭 범위를 넘어선 사안이다 이렇게 봤고요. 회사는 이에 대해서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큰 요구다. 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임금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국민 정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이것 또한 포퓰리즘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한국 내 그 주요 생산 기지, 뭐 예를 들면은 광주의 가전공장이나 평택 화성의 반도체, 또 일부 물류 검사 라인에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 AI 로봇 공정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국내 공장을 대거에 폐쇄하고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제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반복되고 위험하고 정밀한 공정은 단계적으로 자동화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yes, no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4차 혁명 시대에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이것을 하지 않는 회사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 한국 공장 철수보다도 국내 공장에서도 사람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거는 굉장히 정확하고 글로벌 시류에 맞는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이 미래에 다가올 이 로봇과 사람의 공동 협력, 노동, 이러한 관점에서 노조가 지금 아니면은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받을 거 다 받자, 이러한 막무가내식 요구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공정한 보상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생산성하고 글로벌 경쟁, 그리고 이 산업 생태계 전체보다는 이 내부 분배 요구가 먼저라는 이것이 반복될 때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성장보다 분배만 외칠 이런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특히 바이오 반도체는요, 신뢰 산업입니다. 이 한 번 공급 차질이나 품질 리스크 또는 납기 불안 이미지가 생기면요. 글로벌 고객은 한국 대신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안전성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 민주당식 노란봉투법, 강성 노조 정치, 반기업 정치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결국 기업은 투자를 위축하고 해외로 나가겠죠. 그리고 자동화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와 국가 성장률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노동 존중이라는 것은 기업을 흔들어서 산업 기반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요. 기업이 세계 경쟁자들과 싸워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무너지면요. 분배할 파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바이오 전쟁 중인데 한국은 밥그릇 전쟁이다. 이렇게 되면은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1년에 삼성의 파업 사태를 보면서 우려되는 거는요. 이 임금하고 성과급 갈등 이런 노사 충돌이 반복되면서 이 과거의 초격차 경쟁의 상징이었던 이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 전반에 노조 리스크가 이제 구조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삼성 전체가 글로벌 기술 전쟁의 최전선에서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노사 갈등에 묶이면 결국 경쟁사가 시장을 먹어버리고 한국 산업의 상징인 삼성은 내부전에 소모되느라고 그 경쟁자들을 물리칠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싸워야 할 상대는 세계 시장이지 자기 공장 아닙니다. 다음 기사 띄워주세요. 자, 다음 기사는 정책 실패, 자기 모순, 국민의힘 이 대통령 노조 과도한 요구 말라 발언 직격. 무슨 말일까요?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도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한 자기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일부 과도한 노조의 요구를 경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최근 성과급 파업 논란이 커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등 대기업 노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부가 친노조, 노랑봉투법 중심으로 노사 질서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균형을 말하는 건 앞뒤가 많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불법 파업 리스크와 과도한 노조 요구를 사실상 키운 정책 환경이 현재 산업 현장의 갈등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 SK 등 핵심 산업 현장에서 성과급, 하청 갈등, 파업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노동 정책의 방향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친노동과 산업 경쟁력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라는 기사네요. 자, 제가 왜 이 장면이 문제라고 보면요. 여러분 그동안 표 얻을 때, 표가 필요할 때는 노조 편에 서서 강성 요구를 키워놓고 이제 와서 산업 현장이 흔들리니까 갑자기 과도한 요구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 국민 눈에는 자기 모순으로 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불 피워놓고 불 지어놓고 이제 와서 불조심하자 이런 격이라는 거죠. 정책은 감성 구호가 아니라 구조인데 친노조 포퓰리즘으로 균형추를 마구 흔들어 놓고 뒤늦게 원칙을 말하면 설득력이 없어지겠죠. 지금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하이닉스까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전선 곳곳에서 성과급, 파업, 노사 갈등이 이렇게 커지는 거는 이건 단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세계가 지금 미국 중심의 공급망 블록에서 AI, 반도체, 바이오 전쟁 중인데 우리가 941생 이 경제 공급망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내부 분배 전쟁만 커진다면 답이 없습니다. 이 공급망 안에서도 TSMC와 같은 이러한 경쟁자들이 우리의 파이를 지금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어요. 노동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치, 생산성, 산업 지성성에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권리만 내세운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자동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 볼 때 이 노동 존중이라는 게 기업을 악으로 몰고 그리고 파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와 싸워서 이겨서 더 큰 파이를 만들게 하는 구조, 이게 노동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과 없는 분배는 오래가기 어렵잖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정부가 노조 편이냐, 기업 편이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법치와 국가 경쟁력 편에서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이냐 이것을 판단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치적 계산으로 흔들리면 노동정책은 산업 전체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노조한테 표는 받아놓고 책임을 시장한테, 기업한테 떠넘기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다음 기사 띄워주세요. 네. 이 공석 취소권 가진 특검 2가 임명. 기사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존 형사 사건들의 공소 유지 여부를 특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의혹 등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숨을 쉴 수가 없네요. 이 다양한 의혹 등에 대해서 이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 논란은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이 특검 후보 추천 구조상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가지는데요. 법안 제가 역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럴 셀프 면죄부이자 형사 사법체계 붕괴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검 역시 재판 독립성과 사법 시스템에 부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이번 법안은 단순 특검을 넘어서 권력과 사법 구조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초대형 정치 법치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이네요. 네.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 사건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이 다시 판단하는 구조가 이게 과연 상식적이냐는 겁니다. 이런 선례가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심판도 선수도 사실상 같은 권력 안에 있다. 예, 이러한 얘기인데 법치 신뢰 무너지는 거죠. 죄가 없으면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죄가 없다라는 걸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죠. 그런데도 제도 자체를 다시 설계해서 자기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바꾸는 구조로 보이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사법 정의보다는 권력형 방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선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권력이 자기 사건 구조를 흔들면은 내일 새로운 다른 권력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원칙이 아니라 권력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고 대통령 관련 다수 사건이 한꺼번에 포함된다면 이게 특검입니까? 아니면은 이재명 범죄 재설계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위험한 건 이재명 개인보다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이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법 구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휘어지는 구조가 아니라요. 법 앞에 평등, 누구든지 같은 기준 아래서는 나라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정말 쉽지만 정말 중차대한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법이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을 포함해서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에서 그 선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 안전장치도 약해질 수 있어요. 법이 죄를 다루는 나라여야지 권력으로 법을 다시 짜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셀프 리셋, 셀프 리셋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자, 이제 이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광산을 전략 공천은 폭거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무슨 말일까요?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민주당의 전략 공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형배 의원의 통합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중앙당이 후보를 일방적으로 내리꽂으려 한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시민단체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전략 공천이 지역민 참정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의견보다는 중앙당 판단이 우선되는 구조를 일당 독점의 오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민협은 지역사회에 실제 헌신한 도덕적 인물을 공정한 절차로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강행할 경우에 지역 민심의 강한 역풍과 심판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반복되어 온 중앙당의 공천 권력과 지역 민주주의의 충돌 문제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라는 기사이네요.
자,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정작 자기 공천에서 지역 주민의 뜻보다 중앙 권력 입맛이 먼저라면 이거는 당권 정치입니다. 뭐 말로는 시민, 실제로는 내 사람 뽑겠다 이런 거 다 국민도 알거든요. 전략 공천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이 불투명하고 지역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중앙당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리꽂으면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가 아니라 사실상 그냥 지명 통보, 일방 통보밖에 느껴질 수가 없겠죠. 특히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의 독점 구조가 강할수록 공천이 곧 당선처럼 굳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면은 오만하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민주라는 이름으로 지역자치와 주민의 선택권이 형식화되는 구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국민 손으로 뽑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이 지방민주주의의 뿌리를 약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 문제는 누구를 공천하느냐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불공정하면 결과의 정당성도 흔들립니다. 물론 이것이 민주당만의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 형식의 공천이 이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제명당한 한모 당대표 있을 경우에도 전략 공천 시스템 공천하면서 이 수많은, 이 한모 전 대표의 이 거짓말에 속은, 정말 지역의 수많은 후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 권력 유지를 위한 공천처럼 보이는 순간 후보자와 시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를 외치면서 시스템 공천을 미치면서 공천을 밀실에서 한다. 이거는 낙하산 정치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 북한이 개헌 추진 일본을 비난했다. 군사 대국화 과 좋지 않을 것. 무슨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난하며 군사 대국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헌법 9조 개정을 통해서 자위대의 헌법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을 추진 중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를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한 위험한 행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북한은 일본 내 개헌 반대 시위를 언급하면서 일본 국민 역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군비 확대와 공격 능력 강화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는 대외용보다는 내부 주민 대상 선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북한의 비난은 일본의 재무장 견제와 동시에 자국의 체제 선전, 대외 긴장 프레임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핵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북한이 일본 군사력 확대를 두고 평화를 말하니까 이거 도둑이 경찰 보고 위험하다 이렇게 외치는 경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 자기 모순이죠. 북한이 일본 계엄에 민감한 이유는 이게 평화 걱정이 아니라 일본의 안보 정상화가 결국 자신들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군사 도발에 침묵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방어력을 키우니까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일본의 재무장 논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 팽창, 동북아의 안보 변화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명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원인을 제공한 쪽이 누구인지 보통 냉정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일본의 군사 대국화 역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가 있죠. 하지만 북한 같은 전체주의 핵무장 정권이 무슨 평화의 심판자처럼 말하는 거, 이거 설득력은 전혀 없고요. 그냥 선전 효과를 노린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우리 한국 입장에선 더 중요합니다. 일본의 안보 변화, 북한의 핵, 중국 변수 속에서 이제 우리도 감정이 아니라 국익 중심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데올로기 전쟁이 아니라 생존 계산이 먼저인 시대입니다. 지금 안보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북한이 뭐라 하든 간에 대한민국은 한미동맥, 자강력, 공국망, 동북아 전략 균형을 냉정하게 봐야 할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핵 들고 이 협박하는 북한 정권이 평화 운운하면 이거는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송원석, 네, 국힘 소식인데 송원석 장동혁과 갈등설에 선거철에는 부부도 따로 다녀야, 이런 기사네요. 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별도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제기된 갈등설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선거철에는 효율성을 위해 각자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부도 선거철엔 따로 다닌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동선 분리가 불화가 아닌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송 원내대표는 노량진 수산시장 민생행보를, 장동혁 대표는 소상공인 정책 일정에 각각 따로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투톱 분열설이 불거졌지만 당은 이를 선거의 효율성 차원이다,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 등 민생 현장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부산 대구 선거를 지방선거 전체 판세의 핵심 분수령으로 보고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일도 아닌 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네요. 네. 선거철에 지도부가 따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뭐 이상한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따로 다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느냐, 예,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선보다는 동일한 메시지를 내고 팀워크, 팀플레이를 보여주면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뭐 실제 갈등보다는 이것도 내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인식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미 여러 번 내부 총질, 내부 분열 이미지로 여러 번 치명타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작은 오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보다는 결과입니다. 각자 다니더라도 이리 민생, 소상공인, 그리고 부산 대구 전략에서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민주당은 중앙 권력, 조직력을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내부 해석 싸움에 에너지를 쓰면은 선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손해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선거철 보수의 최대의 적은 외부보다는 내부 혼선일 때가 많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필요한 거는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당대표와 지도부가 내놓은 분명한 선거 전략 아래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의 목표, 원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로따로 뛰어도 한 방향으로 나누면 시너지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각
가짜 도생 정치로 보이면은 바로 리스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동혁은 장동혁의 역할이 있는 거고 송원석은 송원석의 역할이 있는 것이요. 예, 그래서 국민이 보수가 지금 싸우는 중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임무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지금 장 대표가 방미 이후에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모두에게 역할을 부여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원팀으로 뛰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다시 한번 혹여나 국민에게 따로 논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국이 여당의 김용남 배치 이유 관심 없다. 민주개혁 진영 저격수 역할 검증.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평택 재선거 후보가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공천 배경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김용남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소속 시절에 민주개혁 진영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력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심이 많네요. 예. 조국 후보는 이번 선거를 민주개혁 가치와 평택 발전의 비전 경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의 과거 검찰 권한, 세월호,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김용남 배치를 두고 조국 견제 카드다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조 후보는 이에 대한 의미 부여를 피했습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후보의 개인 경쟁을 넘어서 범여권 내에서 내부 주도권과 정체성 경쟁 구도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평택을 재선거는 조국혁신당, 민주당, 보수 진영까지 얽힌 복합 정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평택을 재선거에 안 나온 당이 없죠? 네. 이게 여기 지금 부산 대구에 의해서 정말 이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참 기가 막히다. 예, 기가 막힌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본인과 가족, 입시, 사모펀드, 법치 논란으로 대한민국 공정의 상징을 뒤흔들었던 이 조국이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의 도덕성과 민주개혁 진정성을 검증하겠다 나서는 모습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한테 들어온 검증의 칼날은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남의 검증은 정의라고 말하면 국민이 이걸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정치는요, 선택적 기준이 아니라 동일 기준 자체로 평가를 해야지 검증력이 나오는 것이죠. 자, 저는 이번 선거의 본질은 누가 더 민주개혁인가 이런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누가 실제로 지역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진영 언어와 내부 저격 프레임만 반복되면 우리 국민은 또 피곤해집니다. 특히 조국식 정치가 다시 개혁, 조국 개혁이다 이렇게 간판을 들더라도 많은 국민이 먼저 과거 조국의 공정성 논란부터 떠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조국이 아무리 새로운 브랜드로 광고를 해도 국민한테는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제 관점에서 볼 때 이 지금 문제는 이런 구조입니다. 정책 경쟁보다는 진영의 정통성 심판, 상대 낙인, 그리고 또 과거 발언 소환전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 좌파 진영에서는 민생이나 경제나 산업은 또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 평택 시민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러한 정치 상징 싸움이 아니라 누가 우리 평택에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과 교육과 교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인물인가 이것을 보셔야 되겠죠.
이게 또 진영 배치 경쟁이면 결국 지역은 정치의 소모품으로밖에 이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로남불 검증 정치가 이렇게 길어질수록 국민은 이게 개혁이다 라기보다는 또 코미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네, 서정욱 국힘 한동훈과 단일화 안 한다. 각서 받고 부산 북갑 후보 경선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서정욱 변호사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간 단일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천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단일화 없이 완주 각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민식 전 장관과 이영풍 전 기자 등이 주요 경쟁 구도로 거론됩니다. 서 변호사는 당원 50%, 일반 여론 50% 방식 경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영풍 전 기자는 장동혁 대표의 당선 과정에서 강성 보수 지지층과의 연결성이 강한 인물로 평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확정 이후 표 분산보다 완주 체제로 승부를 보려는 전략적 판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부산 북갑은 보수 재건, 한동훈 변수, 당권과 노선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징적인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이 부산 북갑 한 지역구는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이 보수의 재건을 누구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큰 권력, 노선 전쟁이 뒤에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단일화 각서 논란은 선거 기술 전에 한동훈 변수와 당 주류 노선이 충돌하는 정치전 방어선일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이 선거보다는 당의 미래 권력 지형이 더 크게 작동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 국민에게는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일 거냐, 아니면은 내부 세력 관리로 보일 거냐, 요거를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특히 이게 민주당이 조직력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천 구조부터 누구를 막기 위한 장치냐 아니냐, 이런 논란에 빠진다면 이 중도층에 또 피로감을 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제 관점에서 볼 때는 누가 이재명 정부와 싸워서 우리 민생 안보 또 산업 경쟁력에서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느냐, 이 점 플러스 누가 우리 정말 이 보수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물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천을 할 때 이 승리 구조에서 승리라는 게 단순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민주당과의 이재명 정권과의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내부 분열로 자멸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반짝 스타에 속아서 우리가 정말 뼈아픈 보수 자멸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쟁력, 확장성, 원팀 전략 이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혁신하는 마음으로 원팀으로 이렇게 가야지 혹여나 집안 싸움으로 보일 것 같다. 이런 거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떼어주세요. 국힘 오늘 재보궐 공천 면접 부산 북갑 충남 대구 주목 네, 오늘 재보궐 공천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육상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재보궐선거 공천 면접에 돌입하며
주요 격전지 후보 선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총 14개 지역 중에 미확정된 9곳을 대상으로 면접과 경선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 지역으로는 부산 북갑, 그래서 박민식, 이영풍, 한동훈 변수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전국급 정치 상징지로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대구 달성군, 경기 한양갑 등도 중진과 윤석열 정부 출신 차출설이 얽힌 핵심 승부처로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전략 공천보다는 단수 추천과 경선을 강조하면서 공정성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개파, 당권, 과거 정부 이미지, 한동훈 변수 등 복합적인 정치인 셈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재보선 공천은 단순 후보 선발을 넘어서 국민의힘이 보수 재건을 어떤 얼굴과 구조로 보여줄지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공천의 본질이 사람 몇 명 뽑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과연 이길 후보를 뽑을지, 아니면 또 이 내부 정치와 개파 계산 때문에 흔들릴지 지금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북갑, 이 전국급 상징이다 이렇게 기사에서 썼는데요. 이제 우리 쪽에는 박민식이 누굽니까?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우리가 후보자들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보면 부산 북, 강서갑, 삼섬 출신이고요. 윤석열 정부 초대 보훈부 장관을 지낸 윤라인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영풍 후보는요. 전 KBS 기자입니다. 그리고 우파 유튜브 연합회 회장직을 지금 역임하고 있고요. 장동혁 체제의 강성 보수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동훈, 제명당한 전 한동훈, 이 지금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 뭐, 법무부 장관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정우, 지금 이제 그 손털기 논란으로, 국민의, 정말 열화와 같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하정우가 공천이 유력시되는 사실상의 후보인데, 이 사람이 지금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이었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AI 정책 참모다. 네, 이렇게 프로필이 올라오는데 정책의 참모일진 몰라도 사람 관계에서의 우수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가보겠습니다. 충남에는 지금 누가 있죠? 경선 후보로 정진석, 우리 당에서는 정진석, 윤영군 외 기타 5명의 경선 후보군이 있습니다. 이 정진석은 전 국회 부의장이었고 5선 중진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네요. 그 다음 윤영근 경선 후보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이고요. 당 조직 홍보 라인 인사로 평가됩니다. 그 밖에 이제 지역 기반 인사 다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충남 고유부여 청양에서 이제 그 누가 후보로 추천되었냐 하면은 이 현역 박수현 경쟁자가 있네요. 이 사람이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대구 달성군, 뭐 여러분이 대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텐데, 대구에서는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일부 후보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이진숙 중심 구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에는 지금 현재 뚜렷한 유력 후보가 아직 없습니다. 네,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수 지역이 강세한 이 대구 특성상 사실상 뭐 국민의힘 공천자가 당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은 보수 재편이고요. 충남은 중원을 회복하자. 이러한 느낌이 들고
대구에서는 이제 우리 당에 대한 대구 시민의 그 충성도를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북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변수, 장동혁 체제, 당의 확장성까지 걸린 정말 상징적인 전쟁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삐끗하면은 보수 전체의 메시지가 흔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 장 대표 우리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우리의 대표를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 경선 좋습니다. 하지만 공정이 현실이고 결과가 경쟁력이 없는 정치적 타협이면 네, 바로 국민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조직력으로 밀어붙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내부 관리형 공천이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예, 정말 중도층까지 끌어할 수 있는 우리 보수층을 실망시키지 않는 예, 이러한 공정한 공천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뽑아야 될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래의 전투력입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와 맞서서 우리의 민생이나 안보 경제에서 정말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느냐 그 기준으로 예, 우리의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정말 사람보다는 개파 전략보다 개선이면은 이것도 예, 또 우리가 또 실패했던 이거를 또 경험하게 되니까요. 이번에는 정말 장 대표의 뜻대로 우리가 공정한 공천으로 선거, 또 미래의 이재명 정부와 맞설 수 있는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뉴스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녀와서 제가 민생은 꼭 경제다 브리핑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니까 진짜 20년, 조만간에 25년. 그래. 딱 25년.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친구입니다. 같은 반이었습니다. 재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수진의 경제는 곧 민생이다. 네, 오늘 계속 제가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5번째 파트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파트 1에서는 왜 미국, 일본, 한국 증시가 AI 공급망이라는 하나의 구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한국 경제는 이렇게 천장인데 왜 바닥에서는 PF와 부채 문제와 신용 경색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코스피는 오르는데 왜 국민 체감은 이렇게 힘드는지, 그리고 메가캡 집중형 상승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트 4에서는 미국 무역법 301조, 일본 엔캐리, 그리고 환율, 외국인 자금 같은 외부 변수에서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의 내부 체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지금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긴축해야 됩니까? 돈 풀어야 됩니까? 복지가 우선일까요? 산업이 우선일까요? 왜 지금 정부의 역할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정부의 핵심은요, 단순한 복지 확대 정책도 아니고요, 단순한 긴축 정부도 아닙니다. 이제 정부의 진짜 능력은 국가의 산업 구조를 얼마나 다시 경쟁력 있게 설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정부가 분배나 규제 또는 단기 경기 부양 정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산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생산성 회복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신용을 어떻게 돌게 할 것인지, 공급망 협상에서 어떻게 우세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노동의 재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이러한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경제의 체력 자체가 지금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IMF, 그 밖에 각종 연구기관에서 얘기한 이 한국 경제의 이 잠재적인 성장력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지금 누누이 우리의 체력이 왜 바닥인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 시리즈를 통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주가나 부동산 가격을 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돈 벌 수 있는 힘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IMF, OECD 같은 국제기구가 보는 핵심 개념이 잠재 성장률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요, 쉽게 말해서 물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이 무엇이냐, 이거를 표현해 주는 말이 한마디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인구가 많고 생산력이 높다, 그리고 산업 혁신이 강하다, 이런 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이렇게 빨리 누적되고 있고 산업 정체성이 심각해지면 잠재 성장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거리 순간 스퍼트가 아니라요, 국가의 장기 심폐지구력, 이것에 의해서 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정해진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진다, 이런 거는요, 빚은 많은데 앞으로 돈 벌 힘이 약해진다,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이 3%, 4% 구간에서는 감당이 가능했던 부채가 성장률이 1% 구조에서는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빚의 양이 아니라 성장 능력 대비 빚의 무게라는 점입니다. 지금 정부가 가장 위험하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부채가 많다. 돈줄을 더 막자. 이자를 높이자. 돈 많이 빌려주지 말자.
겉보기에는 이게 맞는 말 같죠. 그런데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미 PF 부담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요. 자영업의 침체,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 가계의 이자 부담 이런 것이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금융위 리스크 관리한다고 대출을 더 쪼이고 그 다음에 돈줄을 막고 신용 경색이 더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소기업의 운용 자금이 부족해서 당연히 투자가 축소되고 고용이 축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악화가 되고요. 소비가 둔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타격 바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연체가 증가될 것이고요. 금융권은 더 보수적으로 대출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채 줄이려다가 경제 혈관이 먼저 막힐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용 경색형 긴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요.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피가 부족한데 이거 혈관까지 쪼여버리는 방식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그냥 돈 풀자, 무조건 풀자 이것도 위험합니다.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은 없이 그냥 돈만 풀면 부동산이 왜곡되고 좀비 기업은 또 연명을 하게 되고요. 비생산적 부채가 확대되고 재정 악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긴축만 해도 위험하고 무차별 완화도 위험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핵심은요. 긴축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를 살리고 어디를 정리할 것인가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선별적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생 불가능한 구조적 부실은 빨리 정리하되 수출 제조, 기술 혁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 생산성 투자 분야에 돈맥은 살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PF를 다 죽이거나 무조건 PF를 다 살린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질서 있는 구조 조정, 시스템 리스크 방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쟁력도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이 있고 지금 신용력이 좋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돈줄이 마르면 이거는 구조 개혁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이 산업 기반 풀뿌리 경제의 이 뿌리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부의 금융정책은 빚 줄이기보다는 생산성이 있는 곳으로 신용을 재배치해주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 첫 번째는 산업을 재설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AI, 반도체, 로봇,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첨단 제조, 어디에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집중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세제, 규제, 교육, 전력 문제, 용수 문제, 노동 문제 이게 다 전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IRA, 반도체법 같은 방식으로 산업 정책을 국가 전략화했습니다. 일본도 반도체와 제조 부활에 국가적 역량을, 국가적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그냥 기업에 맡기겠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규제와 세제입니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이 있는가? 혁신 산업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원보다는 국내 생산성이 더 매력적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금을 이렇게 뜯어가는 이런 구조보다는 성장할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노동시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일자리 숫자 자체가 중심이었죠. 예. 그래서 이 과거 정부에서 그냥 뭐 이것저것 돈 넣어가지고 정책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자리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AI 시대에 어떤 생산성을 만드는 노동으로 이동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현대차나 삼성, 글로벌 제조업은요, AI 자동화,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경쟁이죠. 아까 제가 이 삼성 노조에 관련해서 이 삼성의 입장이 뭐냐. 결국에는 AI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로 가면서, 예, 신규 채용보다는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로봇과 인간이 함께 상생하면서 일하는 이러한 공장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기존의 일자리 보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재교육시켜서 어떻게 기술 전환을 만들 것이냐. 예. 그리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해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노동부 장관이 고민해야 될 것이지, 이 지금 노동부 장관이 그 파업에 대해서 오늘 이렇고 내일 저렇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에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20세기식 일자리 보호 정부는 이제 시대는 지났고요. 21세기식 생산성 정부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 정부의 중요한 것은요. 공급망 외교입니다. 제가 지금 누누이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와 외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통상 정책, 중국의 리스크, 일본의 협력, 에너지, 반도체, 이게 모두 경제 정책의 하나입니다. 즉, 정부가 이제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구조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 아직도 과거 프레임에 머물고 있다 이겁니다. 반기업이냐 친기업이냐, 노조냐 자본이냐, 현금 지원이냐, 긴축이냐, 이러한 정말 단순한 프레임만으로는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 공급망, 저성장, 부채, 이런 것을 가지고 심플하게 이 정책을 뭐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누가 국가 경제를 다시 성장 가능하게 설계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 표를 더 많이 얻을 것이냐 이런 데 집중할 게 아니라요. 국가의 운영 설계, 역량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물론 저는 우파 농객입니다만 좌우를 떠나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지도자가 가장 현명하고 역사의 길이 남을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정책을 누구보다도 옳은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것이 국가의 10년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 정책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 5의 핵심 결론은 뭐냐?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돈을 푸느냐, 조이느냐가 아닙니다. 부실은 정리하고요. 산업과 인생의 동맥, 혈관은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AI 반도체가 한국 주가를 올린다고 그냥 박수만 쳐줄 게 아니라 어떻게 노동과 산업을 우리 대한민국의 체질로 바꿀 것이냐. 그래서 복지 국가를 넘어서 산업 설계 국가, 산업 설계 국가로 진화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더 이상 이게 정부가 우리는 복지 국가를 지향합니다. 이거는 지나간 정치 구호입니다. 저는
그 기업을 살리고 산업을 재설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국가, 이러한 정부가 지금 필요한 가장 경쟁력 있는 정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정부의 진짜 능력은요, 빚을 줄이는 정부가 아니라 부실은 정리하면서도 미래 산업과 민생의 돈맥을 살릴 줄 아는 정부, 이러한 정부가 능력 있고 우리 국민에게 절실한 정부의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제가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쭉 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경제관, 경제 정책에 대한 것도 여러분과 쭉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긴 이야기 저하고 함께 오셨는데요.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곧 IMF급 붕괴가 오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AI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 국민은 올라가는 주가만 보면 되겠느냐? 아니면 정부는 또 주가와 동시에 민생만 보면 되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곧바로 1997년처럼 IMF 무너질 나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과장일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코스피가 오르고 반도체가 좋으니까 안심하자. 이것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진짜 현실은요, 완전한 붕괴도 아니고 완전한 안전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강한 수출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먼저 왜 당장 IMF식 단기 붕괴와 단순 비교는 조심해야 하느냐? 한국이 여전히 지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첨단 제조 같은 강한 수출 기반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실제로 달러를 벌어오는 이 전망 경쟁력 있는 산업이 존재하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외환 위기로 무너질 때 핵심이 뭐냐? 달러가 부족하고 대외 신뢰가 붕괴되고 외환 유동성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최소한 아무것도 못 파는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미국 중심의 AI 공급망 재편 속에서 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현대차, 조선, 배터리 같은 기업이 아주 달러를 열심히 벌어오고 있고 성장 기회도 무궁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의미 있는 플레이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강점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위험한 착시가 하나 나옵니다. 수출이 버틴다고 해서 국민 경제 전체가 자동적으로 안전한 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겉으로는 수출과 코스피, 반도체가 버티지만 속에서는 내수가 둔화되고 있고 자영업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고 PF 부실로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자금난, 청년 고용 불안, 가계부채 부담이 동시에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국가의 외부 엔진은 돌아가는데 국민의 일상 엔진은 과열과 고장, 연료 부족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핵심 위험은 외환 위기형 붕괴가 아니라요, 구조 위기형 장기 압박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 돈맥이 막히면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가게는요, 바로 쓰러지진 않지만 점점 체력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중병 환자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쇼크사 하진 않겠지만, 오래가는 체력 저하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경제를 볼 때 중요한 관점으로서 가장 위험한 두 가지 극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요,
곧 망한다 라는 공포 마케팅입니다. 이거는 지나친 단순화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수출 잘 되니까 괜찮다. 이러한 착시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 위험합니다. 정답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강한 수출 엔진과 산업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력을 국민 경제 전체로 연결하는 구조가 약해지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돈을 버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돈이 국가 전체 구조를 건강하게 유지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파트 5와 연결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핵심은 무조건 부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다 쪼여버리는 것이 둘 다 아닙니다. PF든 기업 부채든 자영업이든 핵심은 부실을 질서 있게 정리하되 산업과 민생의 혈관은 살려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썩은 부분은 수술해야 되지만 심장과 혈관까지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의 가장 한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모두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어제 장 대표가 얘기한 4대 공약 중에 부동산 정책도 그러한 대표적인 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공포 정치도 아니고 단순 현금 살포 정치도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국가의 구조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 수술이 뭡니까? 구조 수술을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뭘까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구조 수술이라는 건요. 단순히 현금 풀자 빚줄이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국가의 부실은 정리하되 국가의 미래 성장 엔진과 민생의 혈관을 제발 다시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청와대 그리고 정부 그 부처의 그 많은 인력들이 이재명이 밤새 써놓은 한마디에 부실 정책 남발하고 있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PF와 구조 부실의 질서 있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PF, 한계 사업장, 회생 가능성이 낮은 구조적 부실을 그냥 무조건 세금으로 연명시키는 것도 위험하고요. 반대로 한꺼번에 방치해서 연쇄 붕괴를 만드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숨기지 않는 것이에요. 사업성이 없는 부실은 조기에 정리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질서 있게 재조정해야 됩니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되 우리가 심장까지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선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넘어선 민생금융혈관의 재설계입니다. 대기업에는요, 산업은행 같은 전략금융의 축이 있지만 정작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역기반 사업자에게는요, 보증, 대출, 회생 지원이 지나치게 분산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기보나 신보, 지역신보, 소상공인 정책 금융 기능을 보다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 대기, 전환을 전담할 수 있는 민생금융 플랫폼 또는 전용 은행의 모델을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 은행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무차별적으로 지원하자가 아니고요. 경쟁력이 있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민생 경제의 돈맥을 살려주자 이겁니다. 단순한 대출 확대보다는 누구를 살리고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까 하는 금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률적인 잣대로 또는 일회성인 정책으로 정말 소상공인 누구도 적용 대상이 없는 그냥 말뿐인 정책으로 지원책으로 이걸 지금 막으려고 한다면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소상공인을 정말 우리가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이렇게 선별적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모델, 이것을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산업의 재설계입니다. 반도체나 AI, 로봇, 에너지 산업이 이미 우리가 잘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질문은 국가 시스템 전체가 그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요, 공장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고 용수가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이나 규제 혜택도 필요하죠. 예, 그리고 이 핵심 공정의 인재에 대한 공급도 필요합니다. 또 소재나 장비, 물류, 미국과의 정말 경쟁력 있는, 능력 있는 공급망 협상까지 쭉 연결돼야 됩니다. 이 로봇도 몇몇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요, 현대차, 삼성, 중소제조업 현장 전체에서 생산성 혁신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도요, 그냥 단순히 전기요금 조금 깎아준다, 이런 정책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와 첨단 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 전력 전략으로서 살펴줘야 됩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지난 좌파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 문제 운운하면서 원자력 에너지 공급 개발을 우리가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이 엄청난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다시 이 원자력 에너지가 급부상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 스마트 원전이 정말 다음 차세대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떠오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재설계라는 것이 저는 특정 산업에 돈을 집어넣고 빼는 게 아니라 금융이나 세제, 인프라, 외교, 인력까지 그 산업을 중심으로 다시 판을 짜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저는 노동시장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2.0입니다. 네. 박 대통령의 창조 경제가 1.0이었다면 이것을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다시 창조 경제 2.0으로 가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일자리가 제조업 공장과 대기업 사무직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엔지니어가 필요하고요. 로봇 운영 인력이 필요하고요. AI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핵심 인재는 물론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커머스 사업자, 디지털 브랜드 운영자, 플랫폼 기반 개인 사업자, 이러한 새로운 생산 주체를 키워주어야 합니다. 즉 앞으로는 이 국가가 제조 강국형 핵심 인력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창조 경제형 개인 사업자를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 취업 지원이 아니라요, 재교육하고 세제 지원하고 금융 지원해주고 플랫폼 안정성까지 포함한 이 창조 경제 2.0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공장 일자리만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산성 생태계를 키우는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창조 경제 2.0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 5번째는요, 한국형 IRA 전략 투자 유치 시스템입니다. 장 대표도 이번 4대 지역과 민생 공약으로서 한국판 IRA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느냐를 두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IRA와 반도체법으로 자본과 공장을 자국에 끌어들이고 있고요. 일본도 라피두스 같은 전략산업 재건에 국가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단순히 규제 완화 수준이 아니라 이 반도체 AI 바이오, 첨단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지도록 우리의 세제와 규제와 전력과 인력 패키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국가의 전략 조직을 완성하고 여기서 한국형 전략 패키지를 연구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일종의 한국판 IRA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가 아니고요.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왜 한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제가 말하는 구조 수술의 핵심 개념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실은 숨기지 않고 정리해야 됩니다. 민생 금융의 혈관 다시 연결해야 됩니다. 산업 일의 먹거리 중심으로요. 국가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해야 됩니다. 노동은 제조와 디지털을 함께 키우는 창조경제 2.0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지는 국가 전략을 설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수술은 단순한 긴축이나 단순한 지원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실은 도려내되 민생과 산업의 혈관은 틔워주고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를 미래 성장 중심으로 다시 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다음 경쟁력은요, 단순한 복지가 아니에요. 소상공인의 혈관을 살리고 창조경쟁 2.0으로 사람을 키우고 한국형 전략산업 패키지로 세계의 자본을 끌어오는 국가 구조 설계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줄이고 제가 이재명 정부에 던지는 한 줄입니다. 코스피가 몇 포인트냐? 이것보다는 대한민국 경제 모델이 앞으로 작동 가능하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가 지수는 결과이지만요. 국가의 구조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 자체보다 중요한 게 그 산업 경쟁력, 협력업체, 고용, 세수, 청년 기회, 지역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 기업, 우리 국민에게 모두 필요한 건요. 지표 낙관론이 아니라요. 구조 현실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건 좋다고 보되 약한 곳은 냉정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 국가입니다. 전략 국가라는 건요. 위기를 과장하는 나라도 아니고요. 위기를 부정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정확하게 보고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구조 개혁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AI 공급망 핵심축, 반도체, 제조, 수출 강국 이렇게 우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내수 침체, 구조개혁 지연, 신용경색, 정치 포퓰리즘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이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진짜 질문은 망하느냐 사느냐가 아니고요. 진짜 질문은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신호를 구조개혁과 산업 재설계의 계기로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성공한다면 위기는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패한다면 겉으로는 버티지만 속은 약해지는 장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트 6의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당장 침몰하는 배는 아니지만
거대한 AI라는 항로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이 선체 내부의 균열을 우리가 반드시 지금 수리해야 되는 배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엔진도 있어요. 항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 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멀리 가기 어렵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대한민국의 문제를 짚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 양극화가 심해지는지에 대한 것도 분석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정책을 건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위기 공포가 아니라 수출 경쟁력은 키우고 내수, 부채, 신용 구조는 수출하는 전략 국가로의 전환입니다.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 경제 구조 자체라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수진의 민생은 경제다 파트 시리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